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총파업 교육을 함께할 저는 본부 정책기획실장 박연수입니다. 오늘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21년 하반기와 22년 상반기를 관통하는 지금 시기에 왜 총파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총파업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총파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요구안을 조합원 동지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보통 우리가 정세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의 무기죠. 이 무기를 좀 제대로 휘두르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내용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이 넘어가면 1%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데 이 정도 경제 성장률은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이 그래프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서 무관하지 않게 경제 불황에 장기적으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지표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러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경제 성장률 그래프에 우리보다 민감한 것은 기업과 자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자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이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국면, 또 낮아질 것이 예상되는 시기에 자본은 투자를 해도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투자를 줄인다는 것은 더 이상 자본이 어떠한 생산이나 건설같이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물 투자를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더 이상 공장을 짓지도 않고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월급이나 이런 노동 조건이 개선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본은 이런 실물 투자를 하지 않는 대신 작은 투자로도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는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금융, 주식, 부동산 같은 것들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본이 이렇게 공장을 짓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가만히 냅두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장기적인 불황으로 접어들고 이런 불황 시기에 자본은 일자리를 늘리거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전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윤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금융이나 부동산 같은 곳들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더욱더 안 좋은 조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팬데믹입니다. 이 그래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어떻게 한국의 근로자들이 감소했는지,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코로나 이후와 전후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 근로자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한국이 더 이상 상품을 생산해내는 어떤 경제 구조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정부에게 구속이 되는 좀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탄압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번 SPC 투쟁을 보더라도 모든 코로나 거리두기에서 모든 국민들이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분담했던 분노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부나 자본에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끼리 분열하는 방식, 자영업자와 화물노동자가 대립하는 방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화물 운송 시장,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화물 운송 시장은 대체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유가로 그 상황을 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상반기 유가 그래프인데요. 이 유가 그래프가 첫 번째로 굉장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던 이 시기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차 대유행 시기였습니다. 이후에 점진적인 모습을 좀 보이다가
2021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확실한 상승 국면에 접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하락하기 전 2020년 전의 그래프와 2021년 이 상반기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진 수준으로 유가가 회복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관련한 거리두기 정책들을 진행하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하는 기대에서 좀 나온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유가를 보신다면 실제로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백신 개발 성과에도 델타 변이 등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상승폭이 다시금 제한되고 있다. 즉 기름의 공급은 많은데 이 기름을 쓸 산업들 또 경제 이런 산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아서 기름이 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화물 노동자들한테 기름값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운임을 하는 데 있어서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름값이 중요한 비용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름값이 낮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좀 기름값이 유지되면서 내 한 달 비용 등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데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동량입니다. 물동량은 2021년에는 좀 전년 대비 회복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회복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물동량을 평균을 내놓은 그래프입니다. 기본적으로 2010년대 들어서 좀 낮아지긴 했지만 물동량은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내려가진 않고 물동량이 느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경제 성장률을 봤듯이 아주 조금씩이나마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객관적 지표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 이 지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물동량을 잡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조합원들 또 우리 화물 노동자들이 느끼기에는 실질 체감 물동량은 하락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잡는 이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때가 딱 두 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2009년입니다. 2009년에 마이너스 5% 정도, 5.5% 정도의 물동량을 하락했던 이유는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이후에 물동량이 급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보다 더 심각하게 물동량이 하락한 것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 2020년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마이너스 8.9% 거의 10%에 가까운 물동량이 하락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약 15년 동안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물동량의 하락이 일어난 해가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1년에는 실제로 6.6%의 물동량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전년 대비라는 겁니다. 2020년에 이미 8.9%만큼의 물동량이 하락했기 때문에 올해 6.6%의 물동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는 사실상 아직도 마이너스 물동량이다. 즉 생산과 물동량에 있어서는 코로나 쇼크가 아직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주요 업종과 품목별 산업 전망과 물동량을 좀 정리해 본 것입니다.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그리고 유통 택배 자동차의 물동량을 예측을 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각각 산업의 구체적인 물동량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으나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업종 혹은 지역별로 물동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통 택배 자동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 택배가 2020년에 굉장히 많은 물동량의 상승이 있었고 코로나 이전을 대비해 보아도 앞으로 물동량이 좀 상승할 거로 예상되는 반면에 우리 자동차 부분,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이기도 한데 장기적으로도 이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요원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기업들이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 산업이잖아요. 이 제조 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말씀드렸던 불로소득이나 이윤 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산업 구조 재편이 좀 불가피하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화물 노동자 내부에서도 업종별로 지역별로 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화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업종별로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의 하나의 단결을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상황이 이랬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정치 상황은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2021년 하반기의 정치는 정부 여당의 영향력 약화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2018년 안전운임제가 통과됐을 때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이것이 저는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적이거나 착한 정당이어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화물연대가 투쟁하고 요구해왔던 그 투쟁들 그리고 촛불 집회라고 했었던 강력한 대중운동이 지금의 정부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와 같이 개혁을 추진했던 정부 여당이 지금은 영향력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21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내에서 정부 여당이 마음을 먹었을 경우에 사실상 통과시키지 못할 법안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정부 여당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의결 정족수 같은 걸 보더라도 대부분이 과반 혹은 중요한 것들은 3분의 1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총 300석 중에 약 3분의 1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여당에게 화물 노동자의 요구, 우리 화물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구로 만든 것은 우리의 투쟁과 어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본격 대선 국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야당에서 각자 새로운 대선 후보, 새로운 권력들이 좀 나타나고 있으면서 정치 세력이 좀 재편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 여당의 권력이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정치 세력 재편기의 화물연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를 어떻게 절대 정치인들이 피할 수 있는 요구, 무시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서 받아안을 수 있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우리 국회 상황인데요. 21년 국회 상임위원장 구성을 한번 봅시다. 이 국회 상임위라고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법안을 논의할 때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성격에 맞게 18개의 상임위에서 사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화물연대의 화사법 개정 요구 혹은 안전운임제 요구 등은 국토교통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국회에 대해서 이 법을 통과시킬 건지 말 것인지, 통과시킨다면 어떤 내용으로 통과시킬 건지에 대한 사전 내용이 이 상임위에서 다 결정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국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상임위원장 구성 혹은 상임위를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를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를 보시면 정부 여당의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중에 7개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화물연대 주요 법안을 논의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 조금 더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은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2018년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국회를 통과했을 때 신문 기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화물차 최저임금 표준운임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사실상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기사인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화물연대에서는 우리 안전운임제, 표준운임제 법안을 제출했을 때 전 차종 전 품목 모든 화물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안을 제출했었고 약 1년 정도 예비 시행을 가진 후에 영구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당연히 차종과 품목에 제한이 없고 법안에 시일이 없는, 제한되지 않는 영구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으나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현승 한국당 의원이라는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논의 끝에 화물연대는 일단 안전운임제가 법제화된 이후에 부족한 점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현승 한국당 의원이 강력하게 국민의힘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이 안전운임제가 누더기 법안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현승 한국당 의원은 누더기 법안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바로 도입됩니다. 하나는 이현승 한국당 의원의 제안으로 3년 일몰제가 도입이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 효과를 보고 안전운임제를 결정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참고 원가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운송 원가가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품목을 컨테이너와 BCT 두 개로 제한하고 철강과 카고에는 안전운송 원가 같은 참고 원가제만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상 이 이현승 한국당 의원은 우리 누더기 법안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국토교통위 상임위원장이 이 이현승 의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화물연대에서 이 이현승 의원안을 폐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쟁하고 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같은 상급 단체들과도 매우 강하게 투쟁을 하고 반대를 했음에도 일단 이 법안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현재 국회 상황만 두고 봤을 때 특히 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우리 누더기 법안의 장 본인이었던 이현승 위원이 맞고 또 그 정부 여당의 영향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을 때 그냥 국회 상황만 두고 봤을 때 화물연대의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가만뒀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통과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국면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연히 자본은 안전운임제 무력화와 또 우리 화물노동자 탄압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전운임위원회 화주가 불참한 것을 시작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안전운임제를 끝내고 당연히 차종 품목 확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